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갑자기 한국에 몰리는 선진국 시민들. 2. 미국 조만간 난리 날 것. 3. 사우디, 중버리고 한 올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외국인 집성촌 베스트 10. 글로벌 국가로 성장 중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됨에 따라 여러 지역들이 다민족 다국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치에 따라서 매력을 더해가기도 하고 슬럼화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유입과 정착이 시간이 흘러가며 과연 어떠한 이미지로 한국의 도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0위 중국인 동대문구. 의외로 중국인들,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순수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동대문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바로 대학생들 때문입니다. 동대문구에는 고려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한양대, 서울캠퍼스와 인접하고 있는 자치구로 사실상 대학구로 불릴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의 많은 4년제 대학교들은 중국인 학생 유치로 먹고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학교들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 대학교를 유지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한 국가그룹은 역시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이 때문에 청량리역 일대 동대문구에는 점점 중국 학생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인 청년 비중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임대형 원룸 사업이 성장하면서 체계적인 시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형 원룸들이 즐비한 시가지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GTX B노선 C노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과연 어떻게 국제화된 시가지로 탈바꿈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9위 러시아인 광희동.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에 서울로 여겨지는 한양성곽 내부로의 출입은 동대문이라 물리는 흥인지문,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이문, 남대문이라 물리는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이라 불리는 숙정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문 말고도 작은 4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를 사소문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소문 중 하나인 광희문 안쪽 마을을 광희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990년대 한소 수교 직후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 광희동에 정착하였습니다. 광희동 일대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840명이 러시아인 중에 4분의 1가량인 720명이 서울 중구 광희동 일대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과거 동대문 의류 도소매 시장에서 의류를 떼어다가 극동 러시아에 판매를 하던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하나의 러시안 타운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인뿐 아니라 몽골, 우즈베크, 카자흐 등 중앙아시아 주민들까지 혼재돼 살면서 독특한 거리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심 재개발이 속속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관악구 아니면 안산시 등지로 옮겨가는 추세로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르게 러시아인 타운이 사대문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한 러시아인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희동 일대에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트렌디한 러시아인, 몽골인 중앙아시아인 청년들이 3-3-5-5 모여 트렌디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려던 조짐이 있었으나 급격한 도심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호텔 오피스 타운이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면서 극동 러시아의 일부 주민들이 한국으로 망명해 오면서 다시금 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 중 병역 대상인 러시아인 청년들이 다수 체류 중인 상황인데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한국을 일종의 자유의 해방 국가이자 도피처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8위 일본인 남천동. 부산의 유명 부촌이자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남천동 일대에는 일본인 타운이 있습니다. 일본인들 특성상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일본 총영사 공관이 남천동에 자리 잡고 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인 학교가 광안리 해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남천동은 유명 빵집 거리를 비롯해 과거부터 고급 아파트 타운 남천동, 삼익비치 타운이 위치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부유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남천동 주변은 일본식 제과 방식의 빵집들이 1970년대부터 있어 왔는데 그 맛의 풍미가 깊어 전국적 유명세가 더해지면서 빵천동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더해갈 뿐 아니라 유명한 부촌 아파트인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국제적으로도 부유한 랜드마크 도시로 재탈바꿈되고 있습니다. 7위 러시아인 부산 초량동. 부산은 러시아와의 해상교역 거점인 특성상 러시아인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부산역 바로 앞 초량동에는 큰 러시안 타운이 있습니다. 과거 러일 전쟁 직전 러시아 당국은 부산항을 러시아에 조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저령도조차 요구 사건으로 저령도는 오늘날 부산 영도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포트 아서항같이 러시아가 원하던 부동항을 부산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였고 한반도를 일본에 내어주고 물러갔지만 최근 다시 부산항에 러시아인들이 모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정학적 야욕에 의한 집중이라기보다는 극동 러시아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부산항에 정착하는 사례로 해석돼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어만 사용하고도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다른 해외인 커뮤니티와 달리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의 정착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의사, 변호사 등의 직종도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위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국제 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새로운 국제도시로서의 제어 탈바꿈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6위 한국계 만주동포 대림동. 순수 중국인들이 동대문구에 몰려 살고 있다면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통계에서 가장 많이 집계되는 외국인들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역시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은 구로구의 대림동입니다. 구로구 대림동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조선족 사회에서도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는 다르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공한 조선족 사람들이 구로구 대림동에 몰리게 되는 이유는 서울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특성이 있고 학군이 매우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림역에 위치한 대동초등학교는 교육열이 높은 부유한 조선족 엄마들이 자녀를 꼭 입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인데 이 때문에 주변 주택 가격은 마치 강남 8학군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교육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초 대림동과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는 급격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슬럼화의 우려가 생기고 있었는데 대림동 지역은 그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외국계 이민자들 중에서도 차별화된 분위기가 나타날 뿐 아니라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위 대만인 연희동.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2년 4월 기준 대만인들은 서울시에만 총 7,588명으로 서대문구 마포구에 집중 거주했습니다. 서대문구에만 1,831명, 마포구에 1,113명으로 집계됩니다. 주요 이유로는 한성화교 고등학교, 한성화교 중학교 같은 대만인 커뮤니티의 핵심 교육기관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지역은 중구 명동입니다. 중구에는 535명이 거주 중인데 바로 명동 중국대사관, 바로 옆에 한성화교 소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로 대만인들의 커뮤니티가 연희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구 명동은 리틀 차이나타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워낙 높은 반중 정서 특성상 한국의 화교들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 정착한 대만인들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 방법이 없고 중국 공산당에 세뇌된 일부 중국인들과는 달리 폐쇄적인 민족 중심주의 사고방식보다는 국제화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희동은 최근 연남동 등 트렌디한 젊은 감성이 살아 숨쉬는 길거리로 재탈바꿈하면서 트렌디하고 국제화된 장소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4위 일본인 상암동.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은 바로 용산구 이촌동이었습니다. 부유한 아파트 타운과 1970년대 건축된 초대형 평형의 고급 맨션들이 즐비한 이촌동은 80년대 한일 교역이 풍부하던 시기 많은 부유한 일본인들이나 주재원들이 정착하였는데 주요 장소가 바로 동부이촌동이었습니다. 동부이촌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촌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고립돼 있어서 반일 정서가 많은 한국 특성상 이촌동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상암동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이촌동의 집값이 대폭등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정착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 일본인 학교가 상암동 DMC에 새롭게 생기게 되면서 상암동 일대로 일본인 타운이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상암동에는 비싼 아파트 타운도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일본인들을 위한 저밀 빌라 타운도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가격대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다양한 소득계층의 일본인들이 마포구 상암동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1079명의 일본인들이 거주 중이며 상암동이 있는 마포구에는 1051명이 거주 중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한인들과 혼인한 한일 혼합가정인 경우도 있고 일본 기업 주재원들이 정착하는 사례뿐 아니라 단순히 한국이 좋아 정착한 일본인들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암동 길거리에는 이러한 일본인들이 차린 식당들이 많아 트렌디한 장소로 변모 중입니다. 3위 영국인 홍대 주변. 서울특별시 등록 외국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 중인 자치구는 용산구로서 31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익대학교 상권으로 유명한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영국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 용지를 공원 용지로 바꾼 연남동 센트럴파크 주변의 서대문구에 193명, 홍대 상권으로 유명한 마포구에는 150명이 거주 중입니다. 홍대 주변에는 343명으로 용산구에 313명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저렴한 주택 가격의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기 좋은 문화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경복궁과 덕수궁 연국대사관이 인접한 사대문 안지역, 종로 중구 지역에도 199명의 영국인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위 미국인 평택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871명입니다. 이외에도 평택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는 주한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 및 관계자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오산 공군기지와 합치게 될 경우 약 10만 명가량으로 50만. 평택시 인구의 5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미국인들이 거주 중입니다. 원래 용산 미군 기지가 있는 용산 일원에 미군들과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평택시로 대거 이전을 하였습니다. 약 10만 명가량의 미군들이 쓰는 돈은 엄청납니다. 이 덕분에 평택 주변 상권은 어마어마한 달러 자금이 돌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치안 안보 환경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몰려 막대한 산업 부양 효과가 일어나 한국을 먹여 살리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거대한 평야지대답게 평야 지역이 대부분인 미국과 지형적 조건이 아흡사할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대륙성 기후가 아닌 온대기후에 속하고 있어 사시사철 비교적 온화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발전 기세는 인접한 충청남도 지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위 프랑스인 설해마을.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부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프랑스인들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서울에만 약 3,159명이 2022년 4월 기준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주로 정착하는 지역은 상당히 독특한 문화적인 분위기가 꽃피웁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인들은 서초구 설해마을에 주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가장 부유한 부촌 중 한 곳인 설해
마을에 서울 프랑스 학교를 중심으로 프랑스인들이 정착해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2022년 4월 기준 504명의 프랑스인들이 서초구에 거주 중이며 그 다음은 마포구 435명, 그 다음은 용산구 377명, 종로 중구의 사대문 안 309명 순으로 거주 중입니다. 설해마을 주변으로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프랑스 전통 고급 빵집들이 즐비하며 프랑스의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이름을 가져온 몽마르트르 공원까지 있을 정도로 한물 우호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언어권 국가연합 프랑코포니 참관국 주격으로 프랑스 언어권 연합에서 프랑스 캐나다 다음 3위권 경제권 국가로 프랑스 언어권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의 프랑스와의 협력은 주요한 국가적 이슈입니다. 서울,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도 안산, 시흥, 경남, 구미 등의 산업도시들에도 외국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지역도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마포, 용산, 사대문, 안 같은 지역은 부유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국적자들이 많이 모여 도시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거리 풍경이 만들어져 트렌디한 장소로 변하면서 국제적 관광의 중심지로 변모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제2,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나 도시의 경우에는 다소 슬럼화의 문제를 겪는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체류 및 등록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겠습니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보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마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이든은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가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을 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에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나는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아니 한국, 사우스 코리아, 위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 라며 자신 덕분에 미국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부를 때 사우스 아메리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도청,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도청,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와 비교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꼽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D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유한 Arm이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Arm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Arm의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Arm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Arm의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Arm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Arm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롯, 사물인터넷, 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Arm에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Arm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m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Arm은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 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 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Arm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Arm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A, 1.8 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Arm이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Arm의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에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업계에서는 Arm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점에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동해 Arm이라는 치트키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사우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 한국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대건설과 사우디의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깨지지 않아 중국이 노렸던 사업을 현대가 모두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조선, 에너지,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들이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도시 네움 프로젝트 설명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도시 규모만 서울의 44배에 달하고 64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라인은 폭 200m, 높이 500m로 구성되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이 170km 구조물의 생활과 교육, 업무 공간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산업도시 옥사곤, 관광도시 트로제나, 최고급 휴양지 신달라 등 4개 공간으로 구분돼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더 라인 프로젝트는 철도, 도로를 사실상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보행자를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만 진행하는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집니다. 레고 조립처럼 끼워서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일럿 모드를 성공적으로 지으면 건설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800m 모듈 3개로 구성된 2.4km 구간을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게 취기입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우디 네움 관계자가 대거 방한했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관광, 에너지 등 부문별 책임자가 참석해 국내 기업들과 1대1 미팅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100여 개 기업이 300개가량의 사업을 네옴에 제시했는데 네옴 1단계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4에서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주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 중 네옴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한 곳은 3곳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더 라인 내 핵심 이동수단이 될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한미글로벌은 8만 가구에 달하는 근로자 숙소 건설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기획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참여 중입니다.
네옴 CEO는 이미 90여 개국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6만 명의 건설 인력이 내년 중 40만 명까지 늘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25년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스토리라고 강조한 상태인데 그들은 스마트시티 관련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랩스는 디지털 트윈을, KT는 양자 암호 관련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네옴 CEO는 시속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의 고도화된 철도 기술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철도용 터널을 한국 건설사가 맡았을 때부터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은 철도 터널, 현대로템은 수소기관차, 현대글로비스는 스마트물류 등 사실상 현대차그룹 전체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네옴 CEO는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술이 발달해 있고 열차 시스템 기술까지 있어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소 및 재생에너지, IT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강화를 원해 이를 본 중국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네옴 관련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 연락관을 네옴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사우디의 발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6조 원대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초고압직 유송전선로 HVDC 공사를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서부 해안의 전력 생산 거점인 얀부 지역에서 네옴 신도시까지 총 605km 구간의 전력망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가운데 207km 위 송전선로와 450여 개 송전탑을 신설하는 사업을 1,800억 원에 따냈습니다. 초고압직 유손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AC 전력을 고압 직류로 변환해 목적지까지 송전하는 기술입니다. 원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적고 특히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송전에 유리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현대건설의 입지가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에서 첫 송전선로 공사를 착수한 이래 50여 년간 총 33건의 송전선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습니다. 하일 알주프 송전선로 등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지구 반바퀴 길이에 해당하는 총 2만 km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뉴주베일 변전소 380kV를 준공하는 한편 약 70여 개의 송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과 EPC 역량을 재입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 상당의 아미랄 프로젝트 패키지 1과 4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부 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그간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것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아미랄 프로젝트 패키지 1은 혼합 크래커를 건설하는 공사로 화학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65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패키지 4는 고부가 가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인프라 외 기반 설비, 탱크, 출하 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사우디가 자신들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수주를 시도했으나 사우디가 결국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교역액을 크게 늘리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한국을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에 대한 신뢰가 막강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70여 건, 232억 달러 상당의 공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주요 송전선 공사와 항만, 담수시설, 고속도로 건설 등이 현대건설 몫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큰 갈등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따낸 주베일 지역은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1976년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의 공격적인 입찰로 유럽 업체들의 벽을 넘고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내 중동 신화를 쓰기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총액인 9억 6천만 달러는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무조건 다른 나라가 제시한 공기를 6개월 단축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수주 후 현대건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습니다. 입찰에 실패한 기업의 방해와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의 횡포가 심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누구도 상상 못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죠. 400톤이나 나가는 재킷 89개를 비롯한 철구조물 전량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해 12,000km 떨어진 사우디까지 바지선으로 19차례나 오가면서 총 12만 톤의 철구조물을 실어 나르는 대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평균 수송 물량은 약 6,000톤으로 편도 1항차당 35일 이상이 소요됐는데 그럼에도 굳은 의지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완성해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250만 명의 연인원과 장비 및 자재는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1981년까지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때는 가격 경쟁력과 6개월 공기 단축이 사우디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지금은 앞선 기술력과 신뢰가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람코와 다져온 오랜 신뢰는 사우디 정유화학 분야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979년 얌부 천연액화 공장 해상 정박장 공사를 시작으로 쿠라이스 가스 처리 시설 등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나멧 프로그램을 통해 EPC 부문 독점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 중 소수의 기업만이 이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코가 발주하는 석유화학 관련 신사업 수익 계약 및 입찰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우디의 대규모 발주는 현대건설의 실적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900억 원 이상으로 전년비 14%나 증가했습니다. 네옴 러닝터널,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폴란드 올레핀 확장 공사 등 국내외 대형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주액이 크게 늘어 향후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해 2025년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연결 신규 수주는 20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인 29조 원의 71%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 등 메가 프로젝트를 따내며 해외 수주액은 1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37,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슬슬 매집에 나서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대형 가스 플랜트 자프라2와 네옴시티 스파인 터널 등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네옴시티에 자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대건설뿐 아니라 범현대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사우디 측이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엔진 합작사 마키니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마키는 아랍어로 힘과 강함을 의미하며 2025년부터 엔진 생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선박용 엔진 260대 정도로 친환경 수요에 대응하고자 이중연료 엔진 생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힘센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릅니다. 마킨 공장이 들어서는 킹살만 조선산업단지에는 IMI 조선소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또한 현대중공업이 2017년 사우디 정부와 합작해 설립된 회사로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너지가 날 전망입니다. IMI 조선소는 150만 평 면적의 중동 최대 규모로 130만 평인 현대중공업 울산공장보다도 큰 편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보는 열사의 땅에서 제2위 주베일 신화를 쏜다 라는 제목으로 정주영 창업자가 주베일 공사 성공을 통해 중동 신화를 만든 것처럼 조선소와 엔진 공장을 교두보 삼아 사막에서 배를 만드는 제2위 주베일 신화를 써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IMI에 올 연말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우디의 중동 지역 최초로 자동차 반제품 조립 CKD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우디 자동차 산업 공동 육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사우디 공장을 건립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동 시장과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의 신뢰를 유지해 지속적인 수주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